이재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어디까지 봤나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사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긴 한데 오늘 제가 주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현재 FDA 허가 받고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 약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가 현재 어느 수준에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치료제, 의약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단순하게 이제 질환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쉬운 개념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의약품에 대해서 좀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거에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전부 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묶이게 됩니다. 어, 사실 바이오 의약품, 원래 치료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치료제가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지냐, 그리고 또 어떠한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그게 합성의약품, 뭐 스몰 몰레큘,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기사 같은 데를 좀 보면은 이제 뭐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이런 얘기가 좀 많을 텐데요. 이 바이오의약품이라는 게 과연 뭔지 좀 정의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식약처 굉장히 복잡한데요. 뭐 약사법, 식약처 뭐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이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의인데요.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합성 의약품이 아닌 이제 다른 형태의 의약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혹은 뭐 아세트아미노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합성 의약품이 되게 되고요.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백신 맞으셨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백신들이 이런 그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주사제로 맞는 이제 항체 제제들이 이런 바이오 의약품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전체적인 의약품 개발의 패러다임이 합성 의약품에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으로 이제 비중이 약간 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합성 의약품이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합성 의약품으로 치료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통해서 치료하려는 시도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제 2020년도 의약품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개를 가져왔습니다. 뭐 이게 무슨 약인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떤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런 그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마켓에서 그 포션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약품들이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는 이제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이 항체를 기반으로 한 제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체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안티바디죠. 그래서 원래 이제 면역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고 실제 우리 몸에서도 이제 항체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할 때도 뭐 항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바로 그 항체입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의약품으로 우리가 이제 모디파이를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바이오 의약품에 지금 현재는 항체 제제들이 대다수를 띠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늘 얘기할 이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항체 치료제를 얘기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항체 치료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역사는 굉장히 오래 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유전자 치료제를 실제 그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임상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치료제를 꼭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의약품을 가져오는데요.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스핀라자와 졸겐스마라는 상품명이거든요. 요 약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기사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스핀라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졸겐스마라는 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는 단어를 쓸 때 사실 먼저 와야 되는 건 뭐냐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게 유전자 치료제든 뭐 합성의약품이든 간에 어떤 질환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가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유전자 치료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치료제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질환이 뭔지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의약품이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데요. Spinal Muscular Atrophy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 이제 복잡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굉장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2016년도에 아까 스핀라자가 처음 FDA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 SMA라고 하는 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환자의 타입을 총 4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타입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심각한 피노타입 표현형이 보이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2살 이전에 거의 90% 이상이 사망하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016년도에 이제 약이 처방이 그 약이 허가가 받기 전까지는 이제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질환으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2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질환의 이제 주된 사망 원인은 이제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근육이 발달이 안 되고요. 그래서 호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들이 발달하지 않고 이제 호흡기가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을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 질환의 주된 원인은 바로 이 그 모토뉴론이라는 이제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토뉴론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뇌에서 이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세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SMA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모토뉴론의 기능이 상실되고 또 모토뉴론 자체가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육이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근육의 발달에서 이 적절한 신경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토뉴론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근육에 자극이 오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근육이 소실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특히 타입 1, 2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근육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앉지 못하거나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손발을 몰리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이제 피노타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SMA라는 게 아주 희귀난치성 질환이긴 하지만 다른 희귀난치성에 비해서 그나마 어떤 그 메커니즘이 그래도 잘 밝혀져 있었습니다. 요 메커니즘의 그 질환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걸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그 SMA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토뉴론이 이제 망가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토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SMN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SMN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모토뉴론에서 이제 RNA 프로세싱에 관여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SMN 유전자, SMN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SMN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그 유전자, 지노믹 DNA를 쭉 보게 되면 유전자들이 이제 박혀 있죠, 중간중간에. 그 중에서 이제 SMN1이라는 로커스가 있는데 거기에 코딩되어 있는 그
단백질이 바로 SMN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DNA가 트랜스크립션, 전사되고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이 SMN 프로테인이 모터뉴런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환자들은 바로 이 SMN의 제네틱 뮤테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프로테인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모터뉴런이 생성이 되긴 하는데 기능이 잃고 모터뉴런이 없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또 한 가지 이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SMN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그 뒤쪽을 보게 되면 거의 시퀀스가 동일한, 그러니까 서열이 거의 동일한 유전자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SMN2라는 유전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시퀀스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단 DNA 서열 하나가 달라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그 서열이 하나가 달라짐으로써 이 엑손 7번이 스키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질 때 단순히 그냥 쭉 RNA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조각이 만들어지고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딱 RNA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7번 블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블럭이 없어지는 비율이 이제 확률적으로 한 20% 정도는 안 없어지고 이제 80% 정도는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 1번 유전자는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지 않거나 혹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이 2번 유전자의 경우에는 뮤테이션이 없는 경우에 한 20% 정도의 정상적인 프로테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핀라자라 상품명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2016년도에 FDA 허가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요 뒷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SMN2라는 유전자의 이 7번이 빠져나가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특정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의 이제 척수에 이제 모토뉴런의 이제 핵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그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냥 인서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요 7번이 그 스키핑이 되는 거를 막고 여기 이제 바인딩 함으로써 이걸 막으면서 정상적인 단백질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스핀라자의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N1, 그러니까 실제 환자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난 유전자를 고칠 수는 없지만 뒤에 붙어 있었던 SMN2가 마침 한 20% 정도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드니까 요거의 비율을 좀 늘려서 정상적인 단백질의 양을 늘려주자라는 게 바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임상에서도 이제 효과를 보고, 현재 이 SMA 질환에서 가장 최초로 FDA 허가를 받은 치료 목적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SMA 질환 그 환자가 명확하게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한 1000명,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치료제가 없던 시절에는 사실은 이제 환자들이 진단을 받게 되고 이제 타입 1, 2에 해당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질환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환 치료제에 또 다른 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졸겐스마라는 이 노바티스에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나왔던 스핀라자에 비해서 한 2, 3년 정도 뒤에 FDA 효과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고 소위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졸겐스마 같은 경우는 앞에 스핀라자랑은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하는데요. 앞에 스핀라자 같은 경우는
뒤에 SMM2 유전자의 엑손 7번의 스키핑을 억제함으로써 정상적인 SMM 프로테인 양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했다면 이 졸긴스마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정상적인 그 SMN 프로테인을 만들 수 있는 DNA 서열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노믹 DNA 상에 인설션 시키자라는 게 이 졸긴스마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정상적인 그 DNA를 우리 몸 지노믹 DNA 인설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우리 몸의 지노믹 DNA에 자기의 DNA를 인설션 시키는 이제 그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할 때 이제 맨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수의 그 바이러스들이 스스로는 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감염이 되게 되면 사람의 유전자에 본인의 DNA를 삽입을 시켜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전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우리의 지노믹 DNA 인설션 시키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데 이 졸겐스마가 사용한 바이러스는 이제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 그래서 AAV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백신 중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바로 이러한 그 바이러스 백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AAV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본인 서열들을 다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SMN 유전자를 코딩을 시켜서 자기 바이러스 DNA 대신에 SMN1 유전자를 인설션 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한 거죠.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 FDA에서 허가받은 유전자 치료제의 거의 대다수가 바로 이 AAV 바이러스 백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뭐 렌티바이러스나 뭐 레트로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바이러스들의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존재를 해서 물론 이제 그런 백본을 가진 유전자 치료제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전자 치료제는 요 AAV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우리 졸긴스마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AAV 바이러스 9이라는 이제 서로타입을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사용했고요. 이 바이러스 안에 이제 SMN1 유전자를 코딩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지놈상에 이 DNA 시퀀스를 이제 인설션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모토뉴런에서 정상적인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스피냐자랑 동일하게 이제 환자의 척수에 이 주사를 해가지고 모토뉴런에 직접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전달해주는 인베이시브한 어드민스트레이션 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 그 스피나자랑 졸겐스마 방향성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SMN 프로테인을 증가시켜서 모토뉴런이 기능을 하고 또 죽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FDA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 이후에 이제 두 가지 약이 허가를 받으면서 치료제는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가격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피나자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주입에 1억 2천만 원 정도 약가가 책정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책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스피나자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제 어쩌면 그 DNA 조각 같은 걸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이제 환자가 계속적으로 투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첫 해에는 6회, 지금은 4회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를 계속 척수에 주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201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약가 보험의 바운더리에 들어와서
1회 이제 920만 원 정도가 현재 약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 졸겐스마 같은 경우는 더 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1회 주입 시 25억이 책정이 됐고, 뭐 여러분들 간혹 가다 관심 있으신 분은 기사를 보면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면 이거 1억 2천만 원, 25억 뭐 이렇게 억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졸겐스마를 판매한 노바티스에서는 25억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스핀라자, 그러니까 유일한 치료제를 가지고 자기네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스핀라자 같은 경우는 다회 투여를 해야 되지만 이제 졸겐스마는 한 번만 투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25억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제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 대비 실제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25억이라는 게 적절하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죠.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다행히 202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가 현재 타겟팅하는 거는 기존의 화학의약품이나 아니면 바이오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항체 치료제가 타겟팅하지 못하는 어떤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난치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약품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러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의약품을 가져옴으로써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많고요. 이러한 그 대표적인 유전자 치료제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유전자 치료제 말고 이제 세포 치료제의 개념으로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세포 치료제가 예전에는 세포 치료제라는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먼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치료제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치료제로 할 수 있나? 실제 사람한테 세포를 주입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세포 치료제가 FDA 허가를 이제 많이 받게 되죠. 세포 치료제의 종류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포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것도 세포 치료제 일종일 수가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이 카티,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는 환자의 몸에서 면역 세포를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조작을 하고 다시 환자한테 집어넣어주는 그런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카티가 세포 치료제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으로 현재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카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면역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면역이라는 것도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일부만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면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 몸의 방어 기제라고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좀 루트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이런 그 마이크로브이 들어오게 되면 인네이티브 이뮤니티, 그래서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대식세포 같은 이런 백혈구들이 돌아다니면서 외부에 들어온 애들을 이제 먹어서 없애거나 소위 말하는 탐식작용이라고 하죠. 먹어서 없애거나 공격해서 없애거나 뭐 기생충 같은 경우는 둘러싸서 없애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적절하게 제거가 안 되면 좀 더 다른 형태의 면역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아까 말한 백혈구들이 우리 몸의 적응 면역계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요. 자, 우리가 얘를 한번 없애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잘 죽지 않는다. 이제 좀 전문적인 전투원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적응 면역계의 세포들이 이제 면역을 담당하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적응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B세포와 T세포가 있는데요. B세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B세포로부터 분화된 플라즈마 세포가 항체를 만들지만 어쨌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세포의 경우는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T세포, 이제 밑에 CD8 포지티브 T세포인데요.
또 다른 세포, 다른 면역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도움을 주는 헬퍼 T 세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포 치료제는 요 밑에 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T 세포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 대해서 정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암이라는 거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요 면역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암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면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방어하는 기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암은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면역 그 방어 기제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자가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격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면역 세포가 외부 인자라고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이뮨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우리 몸에 비정상적으로 막 자라거나 암처럼 새롭게 생성되는 애들을 이제 면역 세포들이 인지를 해서 없애주는 기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들이 이런 것들을 회피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암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이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암 자체가 외래 인자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제 면역 기전이 액티베이션 돼서 암을 공격하게 되는데, 만약에 환자한테서 암이 발생됐다는 것은 이러한 기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전들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면역 기능이 외부에서 온 물질도 이제 맞서서 싸우고, 우리 몸에서 이 튜머가 발생된 것도 인지해서 없애는 기전이 있는데, 실제 튜머가 발생된 환자들은 이러한 기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이런 우리 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어차피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육을 외부에서 시켜서 다시 집어넣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티 같은 경우는 환자 혈액을 돌고 있는 T세포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밖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외부의 표지 인자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들이 실제 너희 몸에 있으니까 들어가면 그 암세포를 공격해 라고 어떤 교육을 시켜서 다시 들어보내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암을 이제 넣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암세포의 표지 인자를 인식할 수 있는 항체 일부분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멤브레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T세포의 표면이거든요. 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커서가 잘 안 보여서 일단 네.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바로 암세포의 표면을 인식해서 들러붙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앵커 역할을 하는 안티바디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암세포랑 결합을 하게 되면 T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애를 달아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T세포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스위치를 넣어준 T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이 암세포로 가서 암세포를 이제 공격해서 암세포를 없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카티라고 하는 세포 치료제, 즉 환자의 T세포를 외부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스위치를 넣어주고 다시 집어넣어주는 이제 세포 치료제라고 보는 이 카티가 실제 2017년도에 최초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세포 치료제 물론 일부 허가를 받은 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항암제로서 세포 치료제를 받고 또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혈액암에 있어서 거의 리스폰스 레이시 90% 이상이 나오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올해까지 총 6건의 카티 세포 치료제가 FDA 허가를 받게 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상품성이 있고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회사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19과 같은 혈액암을 타겟팅하는 앵커를 걸고 또 어떤 경우는 뭐 BCMA 같은 다른 마커를 걸면서 T세포가 공격할 수 있는 암종이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두통약 주세요. 그러면 아세트아미노펜을 저희 사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환자한테서 T세포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거를 또 외부에서 유전자를 전달해가지고 카세트를 넣어주고 다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이 전체적인 과정이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에 가까운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역시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1회 주입당 현재 3억 6천만 원 정도 약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도 4월부터 제한적으로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효과도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사용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투여 경로가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그 세포 치료제가 카티를 통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많은 그 회사들이 이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카티의 한계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반드시 병원에 와서 자기 세포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공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싼 약가. 그리고 뭐 고용암에서는 잘 듣지 않는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로운 형태의 이런 카티 치료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T세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면역세포인 뭐 NK세포라든지 뭐 마크로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예시를 좀 가져오면서 이제 카티, 가장 성공적인 세포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카티의 예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개발될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 치료제라고 하면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실 게 바로 줄기세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하면 최근엔 약간 거부감이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20년 전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사실 명확하게 FDA에서 허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 줄기세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줄기세포에 대한 간략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줄기세포는 뭐 수정란에서부터 저희가 끄집어낸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블라스토시스, 이너셀 매스라는 위치에 있는 세포들을 저희가 끄집어낸 건데요. 실질적으로 1998년도에 이러한 그 줄기세포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작할 수 있게끔 인비트로 DC 위에서 이거를 이제 배양할 수 있었던 게 1998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가 만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문제가 있는 세포들을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으면 고칠 수 있다. 라는 이런 희망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줄기세포가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분화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원하는 세포를 다시 환자한테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줄기세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정란에서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를 만들게 되면 이 수정란이 파괴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정란은 이걸 자궁에 착상을 시키면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줄기세포를 만들면서 이 수정란을 없앴기 때문에 개체가 만들어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 개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체의 줄기세포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부터 무슨 세포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집어넣겠다 해도
실제 환자의 제네틱 백그라운드는 이 줄기세포의 제네틱 백그라운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정란을 이용하지 않고 어떤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연구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가장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몸에는 지금 줄기세포가 없어요. 물론 성체 줄기세포는 있지만 엠브리오닉 스템셀은 없는데 이 야마나카 시냐라는 교수는 피부 세포를 띄어서 거기서 특정 유전자들을 인덕션 시키면 이게 줄기세포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피부 표피세포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뭐 블러드나 그러니까 피에서 뽑아낸 세포, 뭐 모근이나 이런 데서도 세포만 있으면 몇 가지 유전자 조작만 하면 줄기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론적으로는 그 원숭이 같은 경우도 원숭이의 피에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 인듀스드 플로리포텐스 스템셀을 만들고 그걸 다시 수정란에 넣어서 착상을 시키게 되면 동일한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원숭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인간의 경우에도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배리어가 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 이론적인 근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이러한 그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나오면서 이 줄기세포, 기존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신약 개발 이런 쪽에 이용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이제 그 줄기세포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스입니다. 이건 이제 임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지금 가장 임상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황반 변성증이라는 이제 레티나에 생성되는 이제 문제 질환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자로부터 피해서 이제 iPSL을 만들고 iPS 줄기세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그 레티나 세포를 만든 다음에 이 세포를 다시 환자의 눈에다가 이제 찔러 넣어서 이제 이 시력이 감퇴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임상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파킨슨 질환입니다. 이제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인의 도파미너직 뉴런의 포션이 굉장히 적어지는 질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로부터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고 도파미너직 뉴런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환자의 브레인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 파킨슨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에 꽤 많이 진행이 돼서 효과도 괜찮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는 현재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위한 치료제는 개발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면역 디피션시와 관련된 스키드와 같은 이런 중증 면역 결핍 질환에서도 이러한 세포 치료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iPS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스키드 환자의 같은 경우는 특정 유전자들이 좀 뮤테이션이 있거나 딜리션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환자에서 헤마토포이트 스템셀 그러니까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유전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인서션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거를 환자의 골수에 집어넣는 이런 치료제들이 이미 FDA EMA 허가를 받아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약물에 대한 반응성 예측에도 이러한 줄기세포가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브레스트 캔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독소루비신이라는 이제 스몰 몰레큘에 대한 이제 반응성을 예측하는데도 이런 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환의 어떤 모델링에도 이러한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들을 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FDA에서 허가를 받은 명확한 치료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줄기세포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 오가노이드라는 개념까지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가노이드는 짧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유도맞는 줄기세포를 이론적으로 이제 그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제 착상을 시키게 되면 이제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배려가 있고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스케이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뭐 3D 컬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요. 이 오가노이드라는 건 뭐냐면, 줄기세포로부터 혹은 성체 줄기세포로부터 어떤 특정 장기, 그러니까 미니 장기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 장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리젠블 하고, 그래서 그 장기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장기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개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하트 오가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비팅을 하고 있는 이제 미니 장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브레인 오가노이드인데요. 그래서 미니 뇌도 이제 만들고 이제 실제 뇌에서 보여주는 여러 레이어도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가노이드는 굉장히 다양한 장기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브레인이나 하트, 그리고 뭐 인테스틴, 뭐 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미니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장기를 트랜스플랜트,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나 질환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이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그 로슈라든 이런 로슈나 어떤 그 거대 제약회사에서도 이런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기존에는 마우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 실험들을 이런 오가노이드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FDA나 EMA와 같은 이제 허가 기관, 의약품을 허가하는 기관에서도 동물 실험 대신에 이런 오가노이드나 이런 기능, 새롭게 개발되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어떤 약물 스크린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동물 실험을 줄이고, 그리고 동물에서 봤던 효능이 있던 게 사람으로 넘어갔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마지막 오가노이드에서 마지막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신세틱 엠브리오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마우스의 그 위가, 위쪽 부분이 이제 마우스의 태아고요. 아래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잘 착상시킨 게 아니라 인비트로 상에서 이제 태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초기 분화 단계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 걸 알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다 신세틱 엠브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 기술은 이제 줄기세포 연구에서 가장 앞단에 서 있는 연구고,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이런 그 질환 치료제나 이게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줄기세포 뭐 장기를 치환을 하거나 혹은 장기가 문제가 된 부분들을 이제 수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쪽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